네, 교수님 참 요즘 답답하다는 분들이 유난히 많네요. 그렇죠. 무고죄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고 법조계 이쪽 저쪽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 예상을 한 건데 그 예상을 깨고 무죄를 때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판사도 못 맞췄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쪽에서도 걱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도 뭐 선거법은 80만 원 안짝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게 무고죄는 피해 나가기 힘들다 싶어서 거기 역량을 집중을 했는데 일단은 판사가 이재명 쪽에 손을 좀 들어줬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판결이 좀 이상하잖아요. 해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증을 했는데 위증 교사 안 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한 판결 내에서 논리적 정합성이 좀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바로 잡아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뭐 2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는 2심에 가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그 판결들을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죠.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성 씨가 이재명 씨의 재판에 나가가지고 가짜 증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검찰이 기소한 게 6건인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4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내려진 거예요. 그 4건이 이제 뭐냐면은 성남시에서 KBS 측 고위 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거든. 예. 그랬더니 김진성이 뭐라 그러냐면 예. 그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내가 그렇게 듣고 또 이재명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쉽게 말하면은 KBS PD가 KBS 측하고 그다음에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서 그 당시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해서 둘이 짜고 김병량 성남시장 측에서 KBS에 대한 고소 즉 그 최철호 PD인가 그분에 대한 고소를 취하는 대신에 예. 모든 죄를 갖다 이재명한테 몰아주자 이렇게 짰다. 그렇게 말한 적 있냐라고 했더니 예 그렇게 말한 적 있고 저도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지. 예. 왜냐하면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증인에게 직접 하였나요? 그랬더니 예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 협의 중이다. 쉽게 말하면 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딜을 했다라는 말을 갖다가 증인에게 직접 했나요? 라고 했더니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최철호 PD가 고발은 취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 그 협의가 언제 있었나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었거든. 그랬더니 예 이재명 씨 구속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인 게 왜? 그런 사실이 없거든. 근데 만약 시점까지 특정을 했단 말이지. 이재명 씨 구속 전에라고. 그다음에 선거 전에 KBS를 건드리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협의를 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둘이 그럼 왜 협의를 했느냐. 뭐하러 김병량 성남시장이 KBS 측을 왜 봐주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선거가 진행 중인데 괜히 KBS랑 촉을 줘봤자 좋을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서로 협의를 했다고 들었다. 물론 그런 적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증언이거든요. 제1증언, 4증언, 5증언, 6증언 이게 다 거짓말로 판정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김진성이 없는 기억을 꾸며대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액수도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500만 원입니다. 나왔어요. 네. 5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실체가 없잖아. 이 사건 실체가 없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런 거짓 증언은 나왔어요. 이건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증언은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출처가 어디입니까? 김진성 혼자 꾸며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증교사는 한 적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황당했던 거죠. 아니 위증은 쉽게 말하면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증은 했는데 교사를 안 했다. 그럼 이 재판이 소주 10병은 마셨는데 취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재판이 김진성 재판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재판한 거거든요. 이재명 재판이란 말이죠. 거기서 이 증언이 누구를 위한 증언이에요? 이재명을 위한 증언이잖아요. 그럼 그 누가 시켰어요?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억지로 잘라낸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리적 일관성, 쉽게 말하면 논리적 정합성 이런 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아니 위증교사는 안 했는데 왜 이증은 왜 일어났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 부분이 이제 비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심에서 이제 뒤집어질 것이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논리적으로 판결을 내렸으면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죄를 낸 이유를 좀 보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재명의 교사 행위는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직접 만나서 하든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예, 그리고 두 번, 이거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후 김진성이 증언하기까지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그러니까 그때 전화를 딱 하고, 전화 예.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저거 보내주고, 그 이후로는 또 다른 뭐 접촉의 증거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접촉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접촉한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두 번 당시에 그 통화할 당시까지만 해도 김 씨가 증언할 건지, 김진성이 증언할 건지 여부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증언할 건지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진성이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미필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내가 확인해서 묻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A랑 B라는 가능성이 둘 다 열렸는데 그때는 A랑 B라는 가능성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 배제하지 않으면은 뭐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뜻에서 이게 미필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김 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예. 고의성을 부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했는데 위증에 고의로 위증 교사를 한 건 아니다. 그럼 실수로 했다는 얘기냐 뭐냐 도대체. 그다음에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다음에 이제 대화 내용에 대한 해석도 문제인 게 통화를 딱 들어보고 그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는 거예요. 예,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도 방어권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까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 봐준 거예요. 다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위증은 했는데 교사는 아니다. 예. 그럼 도대체 교사는 안 했는데 갑자기 김진성이 약 먹었나? 혼자서 부르륵 나가가지고 혼자서 자가 발전해가지고 위증한 다음에 또 혼자서 자가 자기는 발전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자백하고, 더군다나. 처벌까지 받고. 예, 그 김진성이 알아서 셀프 서비스를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기는 게 너무 막 나눠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변론 요청을 왜 보냈어요? 증언해 줄 거니까 보낸 거지. 증언해 주겠다는 예. 사람한테 보내는 거지. 증언 안 해주겠다는 사람한테 그걸 왜 보내? 그다음에 아까 어떤 내용으로 할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네가 어떻게 증언할지 네가 알아서 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뜯어 맞춰서 위증하라고 한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증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몰라? 아니 모르는데 그걸 왜 줘? 변론 요지서를. 그러니까 이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은 증언하기까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럼 위증교사 매 단계마다 매번 해야 되는 건가? 그 통화하고 이걸 보내줬으면 이미 교사를 한 거지. 이미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유사한 사례의 위정교사에 대한 판결과도 달랐습니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항소심에서 얘기가 될 겁니다. 예. 여태까지 이런 판례들이 있고 그 판단의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서 너무 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개입을 했어요. 전화를 걸고 변론 요지서를 보냈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증언할지는 요지서를 보라고 보냈단 말이죠. 예. 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뭡니까? 증언 여부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증언 요지를 왜 보내는 거예요? 그 변론 요지서를. 거기에 따라서 증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그걸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변론 요지서를 보냈다라는 건 뭐냐? 어떤 내용으로 증언할 것인지를 보낸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위증할 것인 걸 몰랐다? 그럼 왜 증언대 왜 세웠어? 예. 그 사람 뭐 알아서 세워? 그리고 김진성 스스로가 위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교사를 받았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일단 판결만 보세요. 예. 변론사에 따라서 증언할 것을 알았으니까 그 사람을 갖다 자기가 증인 채택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해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는데 얘가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를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없죠. 보통 증인 세울 땐 이 사람하고 어떻게 이러이런 요지를 변론할 것이다 얘기가 된다며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 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한테 계속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지시적 의미와 그 함축적 의미, 즉 디노테이션과 코노테이션의 차이거든요. 이거는 위증 교사범들이 그냥 단골로 하는 멘트 중에 하나예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은 이걸 생각해도 일단 이 사건에 실체가 있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KBS랑 KBS 측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장하고 김병장 성남시장하고 짜고 이재명을 갖다 물먹이기로 협의를 했느냐? 예. 그 사실이 있느냐? 그 사실이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김진성을 그렇게 증언했단 말이죠. 그럼 김진성이 그 증언한 그 내용, 이른바 그 꾸며진 가짜 조작된 기억의 내용은 어디서 나왔어요? 출처가 어디예요? 교사범이죠. 출처가 어디? 당연히 그쪽에서 나온 거죠. 예. 이재명에서 나오고 이재명이 보내준 변론유지서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억지로 해가지고 억지로 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죄를 갖다 때려버렸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호의적으로 해석하려면 너무 엄격한 증명을 대야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얘기했었잖아요. 얼마나 전에 재판에 살인범에 옛날에 그 석궁 판사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갖다 이걸 쐈던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법정에서 따지는 거 보니까 그 사람 논리가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뭐냐면 법정에서 수학적 증명에 증하는 그 정도의 명증성이 없는 그런 증거가 없는 한 검찰이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나는 무죄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쏘고 뭐 이러는 거. 거의 그런 종류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이제 무죄 판결을 내려준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호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과도하게 명백한 증거를 갖다가 명백한 증거를 요구한 거예요, 검찰 측에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위증 교사다라는 게 보통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두 사람 사이에 통화 기록이 나왔어요. 이 정도의 증거가 나오기도 힘들거든요,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그런데도 이걸 갖다 무죄를 그냥 때렸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위증은 이렇게 하면 된다. 위증 교사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길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해결하게 났단 말이죠. 한쪽은 교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교사까지는 안 했는데 김진성이 오버를 해가지고 교사로 인식을 한다. 그걸 갖다 오버로 김진성이 그걸 갖다 교사로 인식을 해서 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밖에 안 된다라는. 예. 그래서 교수님 궁금합니다. 아까 여쭤봤던 건데 검찰 수사에서 시종일관 김진성은 위정 교사를 받았고 누구로부터 받았다 이야기인데, 이게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위정했다고 자백까지 500만 했죠. 원 벌금형까지 받았다면 위정이 맞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사실은 이거 원래는 다 저기를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죄를 내리려고 했는데 진짜 자백을 해버렸거든. 자백했는데 무죄를 때릴 수는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 유죄로 때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위증 교사죄가 성립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진 거예요. 판결이 이상해지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위증한 내용이 굉장히 중대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을 이렇게 친 거야. 이것도 세게 때리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이게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뒷부분의 논리가 영향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500만 원짜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갖다 때려준 겁니다. 근데 유죄를 안 때릴 수는 없었던 게 자백을 해버렸고. 자백을 했는데 판사가 너 자백했는데 아니야, 너 죄 안 졌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유죄를 때린 겁니다. 유죄를 때리되 어쩔 수 없이 때리되,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작게 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을 갖다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다 풀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깔끔하거든. 예컨대 다 무죄로 하려면 둘 다 무죄지. 예. 위증 교사가 무죄면 위증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것도 무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갖다 나눠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위증 교사를 나눠놨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건 왜 그러느냐? 위증에 대해서 이미 자백이 이루어졌기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무죄를 주려니까 지금 말이 좀 이상하게 꼬이면서 위증을 했는데 위증 교사는 아니다라는 이상한 해괴한 결론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제가 판사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말을 여쭤봤던 것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도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때 구속은 되지 않았는데 그때 담당 판사가 바로 이 위정교사 담당 판사의 유창훈 판사였습니다. 죄는 소명되나 죄는 인정되나, 그때는 인정된다고 그랬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이 예비적 판단 한 번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죄다, 이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다른 건 다 봐도 이거는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때 판결 내린 게 바로 뭐였냐면 영장 기각하면 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라는 걸 때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거, 이건 충분이 명확하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요. 일차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번에 뒤집어진 거거든요. 아하. 근데 뒤집어진 내용을 딱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렇죠. 논리가 안 맞잖아요. 위증을 했는데 위증 교사는 아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그 두 개의 판단, 두 혐의자에 대한 판단이죠. 두 피의자에 대한 판단이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예. 논리적으로 정합적이 되는데 정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억지로 어떻게 본 거냐면 위증은 이재명 위증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얘가 뭐 오해를 해서 내지는 자기가 오버해서 위증을 한 거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게 문제는 뭐냐면 얘가 한 그 위증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아하. 컨텐츠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죠. 얘가 꾸며낸 그 그 조작된 기억, 그것이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거든요. 출처는 분명한 겁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변론 요지서에 나온 겁니다. 예. 누가 보내준 거예요? 이재명이 보내준 거죠. 아하. 이게 맞지.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게 자연스러운데 이걸 억지로 무죄를 주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호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어쨌든 위증교사 성립의 조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따졌다.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재명은 교사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오해를 해가지고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상한 판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2심 가서는 아마 이제 그게 크게 논쟁이 될 겁니다. 예. 일단은 이 판결 자체 논리적인 비정합성,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거는 뭐냐? 거의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올 겁니다. 예. 수많은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 판례들에서 그 기준들 있잖아요. 그 기준들 요구되는 그 증명의 수준. 쉽게 말하면 그 검찰에게 요구하는 증명의 수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판례를 가지고 검찰에서 아마 반박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라고 한다면 나는 사실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심에서도 뭐 1심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이러기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유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였냐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따질 정도로 유죄라는 건 너무나 명확했고 또 법원에서 1차 아까 영장기각판사회에서 1차 한번 정확하게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명확하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받은 사안인데 예.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다시 내려질 건데 판단이 다시 내려진다면 제가 볼 때는 2심 판결에선 엎어질 수가 있다. 엎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예. 다들 위정교사는 2심을 보자라는 이야기 쪽으로 좁혀지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이미 1심 징역 1년에 중형이 선고됐고 또 오는 29일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과 연결돼 있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위정교사 1심이야 1심 결과에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남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2심 본인과 관련된 추가로 3개의 재판 상당히 위태롭다라는 전망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건 알아요. 특히 문제는 뭐냐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 2심까지 이번에 이제 2심까지 떨어지는 거고. 이번 달 말이니까 이번 금요일인가?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에 이제 2심 판결이 나오는데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때 세게 받았죠. 9년 5개월. 근데 이 모든 범죄들이 김용도 그렇고 이화영도 그렇고 그다음에 누구죠? 정진상도 그렇고. 예. 이 사람들의 범행이라는 게 이재명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은 여기 하나가 비어도 알잖아.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막 환호를 하는데 지금 환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1심 판결 내려준 것 뿐이고 그다음에 2심에서는 이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저쪽에 딱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선거법은 민주당 측에서 내는 반론 중에서 법리적 반론은 거의 못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법리적 반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리적 반론이 가능하거든요. 예. 이게 이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이 엎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에 이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설명이 안 되거든. 김진성은 왜 위증을 했어 도대체?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전과자가 될 위험을 무릅쓰고 왜 위증을 했지? 이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판결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판결이 제대로 내려지려면 이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거든요.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예. 더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1대2 지금 일단은 이번 달에 1대1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대1이 돼서 비긴 게 아니에요. 1대1이다 하더라도 하나가 유죄가 나오면은 게임 오버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팀은 1대1로 비겨도 지는 거예요. 그런 게임인데 문제는 뭐냐. 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예. 지난번에는 선거법 위주로 나오니까 와 하다가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나오니까 또 저쪽에서 와 하는 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분위기겠는가. 이게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에 불과하다라는 거고 예. 선거법 재판은 사실 1심, 2심까지 2심, 3심까지 금방 끝날 것 같고 위증교사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싸울 거거든. 이거 예. 진짜 문제가 많으니까 아하. 판결제지. 치열하게 싸울 것이기 때문에 꽤 오래 가고 아마도 2심 판결까지 진짜 끌면은 한 최소한 근데 이거 1심 판결도 얼마 안 걸렸거든요. 그래도 한 6개월 확정 판결 내년 말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예. 꽤 오래 끌 것 같긴 해요. 한 법조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1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좀 방심하고 이른바 지금 민주당은 환호, 자기약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2심을 대비하다가는 2심에서 뒤집어져서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에서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소리를 했는데 그걸 판사가 다 받아준 거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판사가 다 받아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하. 일단은 그 전에 그 유창호 판사 같은 경우 이거는 딴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했던 그런 사안인데 여기다 무죄를 때렸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공범은 또 유죄야. 이 사람은 뭐예요? 단독범행자가 된 거예요. 단독범행자가. 이거 황당해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모순, 이 논리적인 부정합을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2심 재판에서. 아니면은 무죄를 때릴 만한 혹시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합적인 이유를 좀 대줘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김진성은 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예. 판결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구나 다 묻는 건데 그게 판결에 안 들어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일 지금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사람은 이재명 대표도 또는 국민의힘도 아닌 김진성 실수가 있겠네요. 김진성 씨는 황당하겠죠. 이게 뭐지? 황당할 거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나머지 세 개 재판들은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는데 일단 백현동은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서 김인섭 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빨리 진행되면은. 예. 왜냐하면 사실상 이 사안에 대한 많은 것들이 다른 재판에서 다 다뤄졌어요. 이미 사건의 본질은 다른 놈들 처벌하면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관련만 갖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장동은 뭐 기약 없어요. 대장동은 기약 없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대선 전까지 1심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이나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잘하면 1심 확실히 나오고 잘하면 2심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역시 공직선거법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네요. 공직선거법하고 이겁니다. 예. 누가 이런 게시판에 글을 보내주시네요. 제가 최고의 농객 그러니까 최고의 유튜브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1대1인데요. 이 게임은 비겨도 민주당이 지는 게임입니다. 판결 내용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그리고 1대1이고요. 지금 후반전 다 끝나갑니다. 네. 후반전이 다 끝나간다는 의미심장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계속 탄핵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랄까 임기 단축 개헌. 임기 단축 이야기 나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대선을 땡겨야 된다는 거죠. 재판 전까지 땡겨야 된다는 거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기들이 안심한다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뭐 전국에서 교수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막 서명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예. 분위기 썰렁하죠 지금. 근데 열심히 서명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도 판단 내린 겁니다. 이거 위험하다 판단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라도 불쏘시개를 쑤셔 넣어서 이 불을 활활 탄핵의 불길을 태워야 된다. 예. 이래가지고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전국의 몇십 개 대학에서 지금까지 3,500명인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다 그럽니다. 시국선언하고 뭐 했다라는 거. 예. 근데 이런 것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선생님 궁금한데 이거 시국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 쥐들끼리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심한 교수들이 앉아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노동자들 죽어나갈 때 뭐 했어요 지금? 노동자들 고공농성하고 뭐하고 지금 뭐 임금 못 받고 쫓겨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아무 소리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외국인 노동자들 뭐 배터리 회사 불나가지고 죽었잖아. 이랬을 때 뭐 들고 그럴 때 서명하고 뭐 대책을 요구하고 이러는 게 지식인들의 역할이지. 앉아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딸랑딸랑하면서 이런 서명질이나 하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냔 말이지.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독재 정권 때는 이걸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서명한 교수 뭐 교단에서 쫓겨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4.19 때 교수 막 쫓겨나고 유신 때 교수 막 박탈당하고 그러잖아. 지금 서명질에도 누가 쫓아내나요? 아무도 안 쫓아내. 이 짓을 뭐하러 해. 이 서명이라는 건 내가 직을 걸고 내 직을 던지면서라도 난 이걸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하는 거지. 지금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된 사회 속에서 이렇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 한마디 더 할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옳은 말 했다 쫓겨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된 거라고 얘기했다. 그것 때문에 교육부 감사받고 그래 총장직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신들 뭐 했냐? 우리가 무슨 뭐 주장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을 얘기한 것뿐인데. 교육부에서 감사 때려가지고 우리가 학교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재정 지원 하나도 못 받았어요. 동양대입니다. 재정 지원 다 끊어버린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누구한테까지 돌아갑니까? 학생들한테까지 돌아가거든요. 이걸 딱 보고 내가 이제 꼭지가 돌았던 거거든 나도. 근데 이랬을 때 찍소리 안 하고 있던 그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뭐 민주화 투쟁이나 하는 양 뭐 서명을 하고 있고. 근데 국민들 보세요. 누구 하나 감동받습니까? 하나도 안 감동. 옛날 교수들이 서명하고 그러면은 시국 성명 내고 그러면 국민들이 막 감동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랬단 말이죠. 용감하다. 그다음에 정말로 이거 하다가 잘리고 해고당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게 되면 그 가망이 없다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려면 두 가지인데 일단은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 길은 두 가지죠. 하나는 탄핵이고 두 번째는 또 뭐죠? 두 번째는 임기단축.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기단축 뭐하러? 아니 현직 대통령이 그걸 왜 해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다음에 특별한 사유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는 게 대통령 못한다. 그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잘한다는 말 들은 대통령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하나 없거든 하나도.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 사안이고. 그다음에 탄핵은 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집회를 열심히 했죠. 장외 규탄 집회입니다. 집회를 열심히 했는데 1차에서 얼마 모였느냐. 뭐 30만 모이고 2차는 뭐 이랬는데 1차 때 17,000 모였어요. 경찰 추산에. 요즘은 이걸로 다 해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딱 보면 이게 기지국에 다 찍히거든. 인공지능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 기지국 딱 그 통계하면 그냥 나와. 핸드폰은 다들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17,000명 모인 겁니다. 그다가 2차에서는 15,000명으로 줄었다가 3차, 1차 그 1심 판결 내렸을 때 그때 내가 그랬잖아. 이거 가지고 좀 열받을 수 있다. 좀 모일 수 있다. 그때가 25,000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차를 했거든. 4차에서 얼마 모였냐? 9,000 모였어요. 4차에서 뭐 했습니까? 파란색 빼고 오라 그랬거든. 민주당 깃발 들지 말고 민주당 당색 벗고 와라. 순수 시민이랑 가장해라. 라고 했는데 거기 9,000명이 모인 겁니다. 안 붙어요, 불이. 불이 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대통령, 그다음에 국민들이 대통령에서 엄청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뭐 내려가고 뭐 화나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씨, 그냥 빨리 내려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 새끼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그걸 내가 진짜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갖다 이 사람들은 마치 실제하는 상황인 양 좀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하는 그 수사학을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막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불이 붙나? 하나도 안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거예요. 특검. 또 대통령이 거부하고 뭐 등등등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상황을 질질 끌고 가는데 요번에 사실은 그 두 번째 위증죄 재판에서 요번에도 유죄를 딱 받았다는 사실이 조금 더 빨리 끝날 뻔했어요. 민주당의 요 기간이. 어차피 이재명 3심까지는 가거든요. 3심까지는 가는데 3심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그 민주당 내에서 플랜 B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이번 판결로 인해 가지고 무죄 판결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 플랜 B 얘기가 나오는 시점을 늦춰놓은 거예요. 늦춰놓은 것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거냐 민주당을 위해서 아니거든. 왜냐하면 다 가서 터지면 터질수록 이거는 민주당이 수습하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썩 좋아할 일만은 아닌데 왜들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11월과 12월은 사법의 계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는 29일 대북 선거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가 있고 2심 선고까지 유죄가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또 미치는 타격 엄청날 수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12일 날 또 조국 바로 그 부분입니다. 12월 12일 바로 12.12 판결 대법원 확정심인데 지금 2년형 확정이 거의 예상되고 있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조국도 구속을 각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규 같은 거 바꿔가지고 자기가 구속될 경우에 이제 누가 차기 대표가 되느냐까지 다 만들어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다른 한편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부분 파기 환송을 기대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 파기 완성 다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심리해라라고 하게 되면 다시 1심, 2심 갖다 다시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시간이 또 꽤 길어요. 라고 한다면 혹시 다음 대선에 나갈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게 된다라면 진짜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재명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조국 같은 경우에 만약 그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이재명에 대한 실망이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조국에 대한 기대로 옮겨가가지고 결국 예. 조국 혁신당이 지난번 그 총선에서 정당 투표에서 이겨버렸잖아요. 그게 재현될 수가 있거든요. 아주 무섭게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게 뒤집어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법률심인데 일단 사실심은 1심과 2심에서 끝났거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이 그냥 그대로 일치했어요. 다 일치했습니다. 형량까지 다 일치했거든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사실관계 다 따져봤고 그다음에 양형 다 따져봤고 했는데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뒤집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지 않는 예. 한은 원래 원심 판단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예. 어떤 특정한 쉽게 말하면 1심과 2심 판단에 고려되지 않은 뭐 새로운 뭔가가 나온다라거나 이런 것들 발견되지 않은 어떤 흠결 같은 게 발견되지 않는 한은 그걸 인정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 부분 파기 환송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그러니까 12월 12일에 조국은 구속되는 거다라고 보면은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국 혁신당은 아. 공중 분해되는 거라고 봐야죠. 공중 분해되는 거로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당 이름이 뭐예요? 조국 혁신당이네요. 혁신당이야. 자기 예.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일각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국 아닌 혁신당으로 당명 개정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국인데 한자로 쓰게 되면은 그게 이제 조국 없는 혁신당.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한자 이름으로 자기 성 있죠. 그 성 쓰는 소자. 그다음 나라 국자는 그대로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 이걸 갖다 우리가 말하는 조국, my fatherland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하. 그렇게 바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이제 사실 누구나 다 알죠. 그 조국이 그러니까 조국의 그때 트위터 할 때 그 아이디가 빠뜨리야 미안가 그래요. 그게 예. 라틴어로 내 조국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지금 조국 대표의 조국 한자와 조국 혁신당의 조국 한자가 다르네요. 달라요. 아. 자기들도 민망하니까 그렇게 바꿔준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일단은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의원직 상실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원권 상실이에요. 아. 그렇게 되면 대표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주는 겁니다. 물려주는 거고 그 감옥에 갔습니다. 예. 그러면 구심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죠. 그러지 않아도 오합지졸도 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열심히 이렇게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못 받은 애들이란 말이죠. 아. 열심히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도 공천 못 받은 애들, 황우나 뭐 이런 애들이 거기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독자적인 힘으로 뭘 굴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소가 되는 거고 지금 원하는 건 그걸 겁니다.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형을 살고 나오잖아요. 형을 살고 나오면 2년이잖아요. 2년 살고 나오면은 그래도 그게 아마 5년간 정치 활동이 그렇습니다. 2년 살고 나온 시점부터 5년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번 차기는 아니지. 예. 차차기한 나올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계산을 할 건데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저 당이 계속 버텨줘야 돼요. 버텨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당상 그 제3당 다른 그 큰 거대 정당에서 나온 당들의 모양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래 버틴 적이 없거든요. 예. 최장수로 버틴 게 아마 안철수인 것 같아요. 오래 못 버티거든요. 결국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누굽니까? 그걸 또 중심이어야 할 핵심 인물이 감옥에 있는 상태야. 2년간. 예.
그러면은 이상은 그냥 없어지는 걸로 봐야 되고 결국 흡수되겠죠 민주당에. 근데 그때는 또 뭐냐면 민주당에서 받아줄까 이걸 또 고민할 거예요. 예. 차라리 그냥 왜냐 여태까지 자기들이 못하는 얘기를 애들이 열심히 해줬거든. 그러니까 쓸만했거든. 자기들은 덩치가 커가지고 차마 얘기 못하는 거. 탄핵 같은 경우도 자기들 얘기 못했잖아요. 탄핵 소추안 네. 초안까지도 조국혁신당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 대신해 준 게 조국혁신당 말이죠. 이게 유용성이 있는데 차라리 괜히 당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안 받아주고 니들 그냥 밖에서 놀아 하던 일 계속해 라고 보는 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훨씬 낫겠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재명하고 직접 관계는 없거든요. 예. 조국 사태는. 왜냐하면 또 조국 지지하는 층하고 또 이재명 지지하는 층이 좀 다르고 조국은 오히려 약간 친문에 좀 가까운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들 간에 또 갈등도 좀 있고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경쟁 관계 이미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정치적으로 설득해왔던 구라들이 있잖아요. 그 허구. 예. 허구의 굉장히 큰 축이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모든 재판에서 요번 재판만 빼고 모든 재판에서 그게 다 무너져 왔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정진상, 그 다음에 김용,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누구죠? 이화영. 다 유죄잖아요. 다 유죄 나오고 선거법도 유죄 나오고 그렇죠? 거기다 조국 유죄 나오고 예.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주장하고는 다 안 맞아 돌아가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그 지지자들이 이거 뭐지? 이른바 현타가 오는 거잖아요. 현타. 예. 그걸 갖다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거기서 또 강력한 현탁을 한 방 더 매기는 겁니다. 조국은 또 굉장히 컸잖아요. 그 당시 사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들을 또 현타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제안이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는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상상계,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허구의 세계 있잖아요. 그 허구 세계의 허구성을 깨트리는 데 꽤 큰 역할을 할 거다. 한 달락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로써 이제 조국 사태라는 게. 그러네요. 예. 자, 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이미 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관련돼서 이번에 대법원 확정심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아내인 정경심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의견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분 파기환송이든 파기환송이 나오려면 대법관 내에 이견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 명 정도 예상은 되지만 12월 12일 본회의에 붙여지는 판결에 붙여지는 걸 보니까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조금 문재인 대통령에 가까운 게 그래도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 아니겠습니까? 약간 김동연 지사가 이 세력을 좀 흡수하지 않겠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친문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한 축으로 조국 혁신당이 김동연 쪽과 결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뭐 얘기 지금 들었거든요. 예. 그 가능성도 없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김동연이 열심히 그걸 하고 있거든. 친명이 아닌 세력들 좀 규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임정석계 뭐 누구계 이런 애들이 어느새 보니까 다 김동연 밑에 가 있더라고요. 전해철도 경기도에 가 있습니다. 다 글로 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거기서 구심점을 역할을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면 나중에 그 조국 혁신당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안 받아준다라면 이쪽에 결합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받아준다라면 김동연한테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왜냐 중요한 건 그냥 공천이거든요. 그렇죠. 공천 받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공천을 줄 사람이 누군가? 이재명 딱 보니까 저기는 아니네. 완전히 친명이 장악을 해버렸네. 우리가 숟가락 좀 얹으려고 하는데 밥상에 숟가락 얹을 자리가 없네. 그나마 딱 보니까 여기 새로 차리네. 그다음에 손님을 구하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기꺼이 손님 노릇을 해주지.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김동연한테 크게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중에 쓸만한 놈이 거의 없거든. 위정기 여사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국민의힘도 스탠스가 좀 뒤틀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이 당원 게시판 이른바 단계 논란입니다. 꽃게 논란이 아니고 단계 논란입니다. 단계 논란. 이게 꺼질 듯 안 꺼지네 교수님.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위정기 여사 1심 선고 내려지는 동안에도 아침부터 한동훈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 사이에 또 설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좀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친윤 쪽에서. 이 사안이 뭐냐면 당계에는 뭐 누구나 들어가가지고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괘씸죄로 건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이 대통령 갖다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 게시판에 들어가면 난리가 났거든요. 이쪽 저쪽 얼마나 욕설들이 많습니까? 그다음에 그 익명 게시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익명 게시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욕설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 아예 포기하고 사는 동네예요. 포기하고 사는 동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끄집어내서 이걸 공적 라인에서 받았다라는 건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당 게시판에 다 있는데 그게 당 최고위원회에서 얘기가 돼? 그건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 단계 한번 들어가봐요. 국힘 단계 들어봐요. 온갖 난리가 다 났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최고위원회에 올라와? 이거는 분명히 이제 조직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유튜브가 이걸 다루면서 이제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뭐 다룰 수 있다고 봐요. 유튜브까지는 뭐 유튜브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니까 우리도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갖다 공적 라인에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공적 라인에서 점적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친윤 세력이 한을 쳐내기 위해서 이걸 지금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불을 갖다 자꾸 지피고 이러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준석 측에서는 어떻게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은 얼마 전에도 강기훈 얘기했었잖아요. 예. 아니 강기훈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인데 왜 못 쳐내고 받아들였어? 라고 했을 때 이준석 측에서 뭐라냐면 이게 바로 여살 라인 강기훈 씨가 바로 단계 실무자다라는 거예요. 단계 시험 관리 실무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고건을 갖다 잡고 있기 때문에 내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강기훈 스스로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이 사람이 단계 실무자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맞다면 뭐 그것 때문에 못 내치고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단계 실무자라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건 의심스럽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냐면 익명인데 그때 잠시 뭐 노출이 됐대서면서요. 그때 누군가가 본 겁니다. 그것도 몇 달 전 걸. 그걸 봐가지고 문제 삼고 그러니까 몇 달 전 걸 뒤로 가가지고 우연히 보다가 문제 삼고 이게 우연히 있을 수 있나? 아니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몇 달 전 거 봐요? 보통 그래요? 안 보죠. 보죠. 예. 그럼 이거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오케이 한 놈이 이상한 놈이 있어가지고 그런 놈이 이상한 취향을 가진 놈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놈이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예. 이걸 갖다가 당 공식 라인에서 받아요?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김기현하고 권성동 예. 이 사람들 친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누굽니까? 김민전하고 김재원이 지금 쌍포를 뜨고 있고 그다음 바깥에서는 누구예요? 여살 라인이 그 장해찬이잖아요. 예. 장해찬이 밖에서 계속 방송을 써들고 있고 조직적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의도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히 그 친윤에서 일단 반격을 한 거죠. 반격을 하는데 누군가가 단계 게시판을 그러니까 당 게시판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제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갖다 키우기로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짝짝짝짝 조직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그런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뭐 누군가 당에서 당 게시판에 그런 거를 썼다. 누군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다. 거기까지 우연이라고 치자. 문제 제기를 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유튜브에서 떠들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유튜브에서 별 얘기 다 꺼내고 별 음모론이 다 나오니까. 근데 그걸 갖다 당의 공식 라인에서 받아? 최고위원이 그걸 얘기를 해? 김기현 전 대표 아닙니까? 전 대표가 이걸 얘기를 해? 권성동 대통령 측근 아닙니까? 옛날에 뭡니까? 윤핵관? 이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뻔한 거 아니야? 장해찬 대통령 딸랑딸랑 여사님 딸랑딸랑 밖에서 열심히 떠들고 이게 우연이야? 이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김민전이 총대를 맨 거예요. 총대를 메고 그냥 그 발언을 딱 해버린 건데 이게 쭉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그냥 바로 씹혀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났던데 근데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뭐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보도 보고 아니 당신들이 하는 얘기를 신문인이 보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심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는 듯이 한동훈 대표 푹 하고 웃어버렸다는 거죠. 단계 논란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 한동훈이라는 이름 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의 이름으로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친윤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자 요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지 않는 시각에서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좀 다르게 대응을 할 수는 없느냐. 그쵸. 이 논란이 좀 길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한 건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당에서는 일단 당계 게시판에서는 당원들이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걸 그럴 권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거기서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거고 당대표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누군지 다 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고 그걸 갖다 적발하기 시작하게 되면 당계 게시판의 운영 원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도 좀 있고 어쨌든 요번 게 뭐냐면은 당에서 당 법률 자문위에서 예. 당 게시판에 있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갖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아.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수조사했는데 문제가 수위 높은 대통령 비난이 12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뭐냐 한동훈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 대표는 이거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왜? 예. 당 게시판에 글쓰기 하려면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 쓸 권한을 당 게시판에 글 쓸 권한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썼을 리는 없는 거죠. 본인이 아니다. 뭐 딴 일 안 사람이 아니고 예. 그 사람은 뭐 73년생이란가 뭐 하여튼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12건은 본인이 아니라는 게 확정됐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족 명의로 올려온 글들이 바로 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겁니다. 가족 명의로 뭐 부인도 있고 뭐 장인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족 명의로 이제 딸도 있고 근데 그 글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 다 뭐냐면 기사하고 사설들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마도 그 기사하고 사설은 한동훈 대표를 갖다 옹호하는 기사와 사설이겠죠. 예. 그걸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요. 당원의 게시판에.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그게 가족이 한 거라면은 가족이 했다 이렇게 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친윤 쪽에서는 그걸 갖다 누가 했느냐? 부인 아니면 장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 의심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털고 그래 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 확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아하. 확인을 안 해주니까 지금 계속 저쪽에서는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예. 지금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좀 거시기한 건 있죠, 약간. 아하. 좀 민망한 건 있잖아요, 좀. 거시기하다. 좀 거시기하잖아요, 좀. 예. 뭐야. 뭐야. 좀 거시기한 거잖아요.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냥 오케이 하고 그래 썼다. 예. 내가 물어보니까 썼다고 하더라. 라고 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아하. 사과할 문제도 아니고. 왜냐면 그들은 그럴 권한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자기 남편 지지하고 자기 사위 지지하지 누굴 지지하겠어요. 예. 그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건데 그다음에 이제 남는 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이거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건 사실은 누굴 밝힌다는 것 자체가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예. 익명성에 보장되어야 되는 건데 예. 그다음에 딱히 문제가 될 것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딱히 문제가 될 사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개할 수가 없다라는 원칙적 입장의 표명일 수가 있어요.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한 대표가 그러니까 친한 세력들이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이거 뭐야? 근데 대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 그러니까요. 라고 좀 물어봤대요. 예. 그때 딱 잘라서 얘기하더래요.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냐, 이거 되치기용이 아니냐. 예. 어차피 경찰이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나올 텐데 그때쯤 뭐 되치기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 한동훈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동훈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지금 재판 2개가 있어가지고 이 퀀텀 도약, 양자 도약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인데 여기서 우리끼리 이거 갖고 싸우고 있으면 뭐가 되느냐. 아하. 이게 이제 그 논리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썼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인 가능성도 있고. 근데 가족이 썼다 한들 이거 문자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좀 거시기하다. 예. 만약에 그게 거시기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냥 깔끔하게 털고 얘가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하더라. 딱 털고 끝내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저쪽에서는 일단 이번에 그 당의 당 법률 자문위에서 전수조사를 했잖아요. 예. 그게 사실상 상당 부분 가라앉혔거든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되는 거 없고 문제가 되는 욕설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쓴 적이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쓴 거란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가 돼? 본인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가족 요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온 거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 간단합니다. 당내 권력 투쟁이에요 지금. 당내 권력 투쟁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구 세력의 헤게모니 다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명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명분은 대국민적 명분은. 예. 대통령 왜냐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 저렇게 나가서는 안 돼. 예. 당정이 저래서는 안 돼.
그렇죠? 힘이 실려 있죠. 김건희 여사 빨리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명분과 민심을 얻은 건 한 대표 측이에요. 거기다가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입니다. 그때도 3대 그러니까 뭐 1대 2,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대 3이란 말이죠. 거기. 예. 그러니까 이쪽이 2배란 말이에요. 60% 이상을 저쪽은 30이고 네.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에서 사실은 당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심을 얻고 있고 당심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저쪽에서 이제 코너에 몰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격이라고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반격을 하는 거죠. 예. 그럼 그런 반격을 왜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친윤 세력 같은 경우 저 세력에게 맡겨놨다가는 어떻게 되는지가 2년 반 동안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봐요. 지지율로 지금 현재 지지율로 파라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니들이 오자마자 멀쩡한 대표 쳐내고 비대위 원책 쳐내려고 하고 또 쳐내려고 니들은 대표 쳐내는 거 뺏고 한 일이 없잖느냐. 여비 끝났다. 이게 가지고 어떻게 정권 창출할 수 있느냐. 이거 정권 창출하려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정치 초짜인 한동훈 대표를 갖다 뽑아준 거 아니냐. 예. 그럼 그 뜻대로 좀 가주면 안 돼?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각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책임을 지고 있거든. 여태까지 당정이 실패한 거. 통치에 실패한 책임이 누구예요? 결국 자기들한테 있단 말이죠. 대통령한테 딸랑딸랑했던. 그러다 보면 만약에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기들이 밀려날 거라는 겁니다. 밀려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요한 건 총선이거든요. 예. 2년 반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아니야. 그거 우리가 이기면 좋지만 대통령 선거보다 좋은 건 대권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공천권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는 공천을 누가 하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천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의 세력이 커지는 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데 특히 장해찬 보세요. 한동훈 취재에서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저러는 겁니다. 지금 목숨 걸고 저러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김민정도 마찬가지고 김재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한동훈 체제가 된다라고는 다음에 자기들이 공천 받을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특히 TK 쪽 사람들 많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권력 투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와중에도 지금은 대권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의 쇄신 안 중요해. 오로지 우리 기득권이 중요하고 요 내에서 요것만 잡으면 대권은 넘겨준다 하더라도 내가 국회의원자는 계속 하는 거야. 지자체장 적어도 TK 또는 PK에서 내가 지방자치단체장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세력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자, 참 거시기하네요. 보는 사람들도 거시기합니다. 자, 나르는 백척간두에서 했는데 집권 세력이 단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 참 답답합니다. 교수님,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제 거부를 한 상태로 봐야 되겠죠. 네, 거를요. 당에서도 그렇게 했고 예. 이번에 당에서 한 거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승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에서도 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권고했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합니다. 권고한 네. 거고 대통령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당에서도 사실상 무기나에 승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입장은 뭐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뭐냐면 대통령실 입장하고 조금 다르죠. 한동훈 대표는 특검법 자체는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 당신들의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이 낸 특검법에 반대하는 건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모든 특검법에 반대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저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는 정부 여당에서 이제 판단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판단하기는 이미 지지율이 반영될 대로 다 반영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율 올릴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깔끔하게 정리해내면 지지율이 팍 오를 거거든요. 예. 내가 볼 땐 최소한 10%는 올라요. 이 문제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런데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해서 최악의 상황만 면해가지고 30% 정도만 30%대 초반만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 같아요. 40% 넘어가지고 50%까지 육박하겠다 이런 야심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가자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통과가 될 것 같고 그게 사실상 여론에도 이제 반영이 안 될 겁니다. 이미 다 반영이 됐거든요. 여론에 반영이 된다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식으로. 예. 이게 퀀텀 점프를 하려면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도 1심 판결 냈잖아요. 예. 2심 판결 나옵니다. 거기다 계속 판결들 나오거든요. 공범들 판결 계속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성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반사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정리돼야 돼요. 여기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 반사 이익을 못 봅니다. 예. 그래서 지지율을 높이 올리고 싶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은 지지율 반등에 제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볼 때 많이 올라야 많이 회복시켜야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거기 30% 정도. 근데 거기서 더 올려야죠. 제대로 통치를 하려면은. 무기명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재표결에서는 통과가 안 됐겠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지율을 올리기는 힘들 것이다. 이번에 이탈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이탈표도 별로 없고 이탈표 한두 표 나올 건 같긴 해요. 왜냐하면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의원들이 특히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소신 있게 계속 해왔고 예. 또 한두 사람 더 있겠죠. 하지만 지난번처럼 4명 이상 5명 이렇게 그렇게 이탈하는 건 이번에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난번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보다 대의결의 이탈표 지난번 4개였습니다. 이번에는 뭐 한두 개 아예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여쭤봅니다. 최근에 이제 인적 쇄신, 개각 이야기 나오다가 좀 속 들어가긴 했는데 난데없이 이 국무총리 인선론이 나왔습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를 국무총리에 올릴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점쳐지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아하. 국무총리 지금 왜냐하면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지지율이 더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김건희 여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화제가 안 되거든요. 활동 중단입니다. 활동 중단하다 보니까 화제 자체가 안 되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적 쇄신한다고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강 누구죠? 아까 강기훈인가? 강기훈,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공사로 가려고 했던 사람 강훈입니다. 내려앉혔잖아요. 예. 주저앉혔고 그게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자. 아하. 그래도 몇 사람 교체하네.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라는 뭐랄까 판단 유예 상태를 좀 만들어준 겁니다. 예. 거기다 이제 개각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더 좋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 통과할 때 이탈표가 옛날보다는 오히려 적을 거다라는 거. 오히려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견인을 해낸 거예요. 대통령실을. 견인을 해낸 거고 대통령실은 우리가 변하는데 딱 너 때문은 아니야? 자존심 세우면서 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오려면 좀 더 화끈하게 좀 끌려오고 예. 그래도 이견이 있지만 대표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둘 다 올라가요 지지율이. 예.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 딸랑딸랑 해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이쪽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겠죠. 저쪽도 있고 이런 사람들 오히려 자기 이익이거든. 그러니까 예. 갈등을 부추기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의 충성심을 인정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둘이 화해하면 안 돼. 충성심을 입증할 기회가 없어. 싸워야 돼. 자꾸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놀아나서는 안 되고 당정이 하나로 가야 되고 되도록이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는 대로 그게 국민들의 민심을 좀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따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그럼 한동훈 대표는 또 대통령도 지켜 세워주고 이렇게 딱 하면은 둘 다 올라가지. 아마도 지지층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끈끈한 윤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장사를 네. 해요. 거기서 이제 충성심 경쟁해가지고 자기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버들은 또 거기서 왜냐하면은 사람 욕하는 건 많이 나와도 예. 뭐랄까 그냥 정상적인 정치 얘기하면 조회수 안 나와. 막 누구 까고 막 그냥 적으로 만들고 막 분노, 적개심 막 이래야지 올라오거든요. 예. 그거에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왜 분노의 국민이 되는지 그것의 원인은 정치인이나 정치권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치판을 보면 참 거시기하네요.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